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리얼 인문학과 함께 랜선 인문학 여행 떠나는 시간인데요.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제 책 랜선 인문학 여행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 책이 또 윌라라고 하는 오디오북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활자가 불편하신 분들은 윌라 앱에서 또 오디오로 제 책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8월 27일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들어주셨어요. 자, 또 네이버에서 이렇게 오디오 클립으로 제 강의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국으로 떠나는 여행인데요. 오늘 함께할 주인공 정말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만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작가. 정말 영문학에 있어서 최고의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셰익스피어인데요. 오늘 셰익스피어와 함께 또 조금 더 젊은 층 작가들, 여성 작가도 한 명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또 제인 오스틴 이렇게 두 명과 함께 영국 인문학 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셰익스피어의 초상화를 보고 계세요. 이 초상화가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올해 여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셰익스피어의 지금 모습을 보시면 일단 검정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정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검정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원단을 염색할 때 굉장히 한두 번 염색해서 이렇게 검정 옷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정 옷, 저도 이 안에 오늘 검정 옷을 입었는데 검정 옷을 예전에는 염색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굉장히 여러 번 해야지 이렇게 새까만 컬러가 나왔었기 때문에 검정 옷을 입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부유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옷을 여러 번 염색할 만큼 정말 돈이 많았구나.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일부러 이렇게 자기 돈 많은 걸 약간 플렉스 하려고 이렇게 검정 옷을 입고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실제로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성공을 한 자수성가형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들도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이 옆에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남자로서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멋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초상화 지금 보시면 아주 돈이 많아요. 사실 저렇게 검정 옷을 입었다는 거는 귀족이나 아니면 정말 중세시대 때 이런 그림들 보면 귀족들이나 정말 뭐 어르신들 뭐 진짜 돈이 많은 그런 어르신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인데 저렇게 검정 옷을 멋지게 차려입었고 또 귀걸이를 한 것이 내가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다 이런 것을 뽐내고 있는 플렉스하고 있는 그런 초상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셰익스피어냐 아니냐 그것은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초상화가 제작된 연도 자체를 본다면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셰익스피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 가시면 내셔널 갤러리,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어떤 작품들 읽어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읽어보시지 않았어도 제목만 들어도 전부 다 그래 맞아 그런 작품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일단 뭐 햄릿이라는 작품 정말 뭐 제일 유명한 비극 4대 비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 정말 다들 모르시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대단한 또 비극, 이것도 비극이죠. 비극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베니스의 상인 뭐 정말 많은 그런 작품들, 네, 뭐 오델로, 리어 왕 아주 많죠.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작품들을 약간 떠올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셰익스피어는 정말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누가 뭔가 안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노벨상에 버금갈 만큼 대단한 업적이 될 거예요. 셰익스피어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거의 아예 없다. 왜냐면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 기록이 일단 출생 기록, 그 다음에 혼인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했던 그 기록, 거의 뭐 요 정도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런던에서 부동산 매매했던 기록, 이분이 또 건물주였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으셨던 그런 분이어가지고 일찍 은퇴하신 파이어족, 요새 우리가 그런 거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그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하고 40대 넘어서는 파이어족으로 지내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없다는 게 정말 뭐 주고받은 편지도 없어요. 근데 이거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셰익스피어의 직업이 글 쓰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글로 된 기록이 하나도 없는가? 작품 말고는 거의 다 없다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분의 작품들도 묻힐 뻔했어요. 이 정말 인류의 어떤 보석 같은 유산이죠. 우리 모두 전 지구인이 즐기고 있는 이 작품, 셰익스피어의 유산들을 또 이게 우리가 또 전혀 즐기지 못할 뻔했다. 왜냐면 당시에 이분이 극작가잖아요. 그래서 연극의 대본을 쓰시는 분인데 당시에 연극의 대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그 작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거를 극단의 소유주가 그 극본까지도 다 소유를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극단의 소유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거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냥 버리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폐기 처리가 되거나 뭐 지금 이게 거의 뭐 50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달랐던 것이 뭐냐면 셰익스피어가 사망하고 나서 7년 후에 셰익스피어가 알던 지인 2명이 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 옮겨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책을 만든 이름이 바로 First Folio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 우리가 알던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희곡을 너무 멋지게 정말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매력을 느낄 그런 희곡을 썼었지. 이거를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First Folio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First Folio가 없었다면 우리는 셰익스피어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었는지도 사실은 알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미스테리인데 요게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분의 정말 그 위대한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First Folio를 남겨주신 분들이 어쩌면 인류의 그 문학사, 문학의 역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도대체 왜 유명한가? 셰익스피어가 그래 뭐 글을 잘 쓰겠지.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영문학사에서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이 영국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라고 할 만큼 그의 능력이 대단했던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언어 구사 능력이에요. 이게 조금 더 쉬운 표현을 드리자면 말맛입니다. 말맛.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입에 착 붙게 말을 하는 그런 능력의 대가였어요. 셰익스피어가. 정말 그 대사들을 읊다 보면 입에 착착착착착 붙고 그 대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리듬, 말의 리듬과 입에 붙는 그 능력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셰익스피어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시대 때는 영어의 위상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분이 어떻게든 이게 좀 진짜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하시지만 그때 그 영국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길 바라는 마음만큼 당시에 영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라틴어를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소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가 당시에 정말 뭐 어떤 그 귀족들이 쓰지 않는 평민들의 언어였던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지금과 같은 어떤 수준으로 정말 많은 신조어, 저는 이걸 그냥 신조어라고 표현하는데 수많은 단어들, 영어의 정말 그 수많은 단어들을 폭발시키고 자기가 다 가져오면서 지금과 같은 영어의 위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셰익스피어와 함께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 정말 그 영국의 시골의 풍경들은 너무 갈 때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나라든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다 비슷하지만 영국의 그 어떤 느낌,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사진 속에서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아기자기한 귀여운 그런 집들을 지나서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스트랩포드 어폰 에이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 강,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강 이름이 에이번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 위에 있는 스트랩포드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랩포드 어폰 에이번이라고 하는 요 도시, 요 도시에 발을 들이면 정말 뭐 도시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튜더 시대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입니다. 헨리 8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인데 요때 그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셰익스피어가 활동을 하고 뭐 그 뒤에 제임스 1세까지 셰익스피어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임스 1세는 튜더가 아니에요. 엘리자베스에서 튜더가 끊겼어요.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고 자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튜더 왕가는 엘리자베스 1세에서 딱 끊기게 되는데 이 튜더 시대의 그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 날 또 유럽이 그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드문데 또 날씨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제 흰색의 나무, 이렇게 나무 간살이 있는 이런 것들이 튜더 시대의 바로 건축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튜더 시대 설명을 제가 살짝만 해드리면은 헨리 8세가 아마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그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왕이었죠. 그 영국의 국교를 바꾼 그런 왕인데 국교를 누가 바꿨느냐? 그 튜더 그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 때문에 국교를 바꾸게 됐습니다. 헨리 8세가 자기 형이 일찍 사망을 했어요. 원래는 형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형이 일찍 사망을 하다 보니까 형의 미망인, 그러니까 형수님이죠. 형수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헨리 8세가. 근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헨리 8세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은 정말 상상 초월의 거의 뭐 우주급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또 자기보다 연상이고 딸밖에 낳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젊고 매혹적인 그 검은 머리에 앤 불린을 만나게 됩니다. 앤 불린이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그 고급진 교양이 또 몸에 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련됨, 앤 불린의 세련됨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앤 불린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부인이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캐서린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사벨 1세입니다.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1세. 여러분들이 스페인에 여행을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 스페인에 여행 가셨을 때 정말 많은 성당들을 구경하셨을 거예요. 패키지로 여행 가셨다면은. 근데 그 성당 그 여행을 가면서 또 이사벨 1세 이야기를 그 관광 가이드분한테 엄청 들으셨을 텐데 이사벨 1세가 스페인을 통일하면서 국교를 그 카톨릭으로 정립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이교도, 그 그라나다에 있던 이교도들을 다 무찌르고 스페인을 통일 국가로 만들면서 카톨릭 국가로 만드신 분이죠. 자, 그 딸이에요. 자, 그 딸, 이사벨 1세의 딸이면은 어떻겠어요? 그 정말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황청도 이 아라곤의 캐서린의 엄마가 이사벨 1세였기 때문에 정말 뭐 교황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카톨릭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사벨 1세의 딸한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헨리 8세가 자기 와이프와 아라곤의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겠다라고 로마 교황청에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걸 오케이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노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로마 교황청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그러고 나서 성공회라는 국교를 만들고 이 정말 엠블린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에 이런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정당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엠블린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뒤에도 계속 부인을 몇 번 더 바꾸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또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딸로서 정당성이 있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 자기가 재위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정말 영국을 멋진 나라로 탈바꿈시킨 그런 여왕입니다. 그 안에서 셰익스피어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약간 제가 셰익스피어 설명드리기 전에 영국의 역사를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 게 종교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다시피 원래는 영국이 카톨릭이었죠. 그러다가 헨리 8세가 이게 내가 이혼을 해야 되니까 교황청과 결별을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왔지만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결별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의 국가가 됐죠. 자, 그럼 카톨릭이었다가 성공의 국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재위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리입니다. 메리가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이에요. 자, 그러면 메리는 종교가 뭐겠어요? 카톨릭이에요. 자기 엄마, 외할머니 전부 그 카톨릭 집안이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 성공회 그러다 다시 카톨릭으로 간 거예요. 메리 때. 그러다가 메리가 사망을 하고 다시 엘리자베스 1세가 오면서 약간 엘리자베스 1세는 온건한 정책을 펴니다. 근데 이미 국민들이 겪었던 거는 뭐예요? 카톨릭 성공회, 카톨릭 그 다음에 다시 성공회로 왔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고 또 자기가 카톨릭을 믿어도 카톨릭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성공회를 믿어도 성공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 셰익스피어가 당대에 몰락한 가문의 자제가 된 것에 또 커다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곳입니다. 자, 태어난 곳을 이렇게 지금 그 기념관으로 해놓았는데 요게 조금 사실은 셰익스피어는 대부분의 그 인생의 많은 기간들을 런던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런던에는 지금 셰익스피어 기록이 없다 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어디서 뭘 했는지 거의 알기 힘들어요. 이 근처에서 살았다. 뭐 그 정도 이제 플라크가 있고 그 외에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에 모든 역량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영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알고 있는 거는 태어난 곳. 여기서 태어났다. 물론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고 나서 셰익스피어가 사망하고 나서 이곳은 뭐 여관으로도 쓰였고 전혀 그 셰익스피어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변천을 해온 끝에 지금은 셰익스피어의 생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복원을 해놓은 것이죠. 자, 들어가시면 이런 셰익스피어의 그림을 보실 수 있네요. 근데 제가 정말 약간 뭐랄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문장이에요. 이게 지금 셰익스피어의 희곡 그 템페스트에서 따온 대사인데 I long to hear the story of your life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듣고 싶어요 라는 얘기예요. 정말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대사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심정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정보는 너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런 대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까 first folio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바로 first folio입니다. 굉장히 큰 거의 뭐 A3 용지 그 크기의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셰익스피어가 죽고 나서 7년 후에 헨리 콘델
비롯해서 지인 2명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기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퍼스트 폴리오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셰익스피어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을지 없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굉장히 많은 기록의 수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다면은 이런 보석 같은 작품을 우리는 알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정말 기록이 중요하다. 또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든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빈치 같은 경우도 정말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한, 물론 우리가 모나리자 같은 작품을 알고 있지만 그거 외에 이 다빈치가 정말 메모광이었어요. 다빈치 같은 경우 메모광이고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자기가 깨알같이 쓴 글씨들이 있어요. 그 모든 노트들이 또 지금 코덱스라고 해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게 경매도 나왔었고 해서 또 빌 게이츠도 코덱스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게 정말 모나리자만 있었다면은 이 모나리자도 어떤 면에서는 기록이죠. 그림 작품인데 기록인데 모나리자만 있었으면 그냥 화가로 알 뻔했다, 우리가 이 다빈치라고 하는 천재를, 르네상스 천재를. 그런데 다행히도 다빈치가 남긴 기록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다빈치가 이 그림 말고도 정말 수많은 분야의 천재였구나, 정말 군사공학자였구나, 그리고 과학에도 엄청 관심이 많았고 인체 어떤 의술에도 관심이 많았고 모든 분야에, 정말 식물부터 동물부터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르네상스형 융합형 천재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이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기록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 정말 이런 어떻게 이런 천재적인 작품을 쓸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도 당시에 뭐 극단에서 전부 그냥 소비를 하고 영국으로 소비를 하고 어쩌면은 쓰레기통으로 갔을 이런 희곡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으면서 지금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게 됐구나라는 점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이 퍼스트 폴리오에 남아있는 셰익스피어 얼굴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래도 그 셰익스피어의 어떤 진짜 모습에 가까웠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아까 제가 강의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초상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셰익스피어인지 아닌지는 확실한 거는 아니죠. 다만 셰익스피어 시대에 그려진 초상화이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퍼스트 폴리오에서 셰익스피어를 진짜 알았던 그 지인이 넣은 그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초상화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글을 제일 잘 썼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되게 재밌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림만 봐서는 저 사람이 그 전 세계에서 그렇게 대단한 작품을 다 쏟아낸 그런 사람일까 하는 게 약간 갸우뚱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에 가시면은 교회가 있어요. 트리니티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가시면 이제 생가도 구경을 하시겠지만은 이 교회에 가시면 출생 신고, 그다음에 사망 신고 그 기록을 교회 벽에 해놨어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그 화살표 흰색 화살표로 또 해놨어요. 왜냐면 기록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못 찾을까봐 이렇게 화살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지금 1564년 4월 26일에 셰익스피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군요. 근데 이게 태어났다라는 표시라기보다는 요거는 무슨 표시냐면은 그러니까 세례날이야. 세례를 이때 받았다. 4월 26일에 세례를 받은 날이다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1564년. 근데 이 해에 살아남은 것부터가 정말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다, 어마어마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해에 정말 그 흑사병이 휩쓸었어요. 영국을.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다 없어요. 흑사병이 휩쓸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또 신이 살려주셨구나. 인류를 위해서 보석 같은 작품을 쓰라고 또 신이 살려준 그런 셰익스피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셰익스피어에 대한 그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가족들, 네, 그 본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가족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파헤쳤어요. 가족을 통해서 도대체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가족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이에요, 존 이름이. 존인데 이분이 당시에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의 시장님이셨어요. 거의 뭐 시장과 가까운 그런 동급의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파워 있는 집에서 태어났구나, 엄친아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초반에는 엄친아였습니다. 초반에는 그 엄친아여가지고 집안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장갑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장갑 그 가죽 장인이죠. 가죽 장인이셨는데 이런 장갑을 또 납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옛날에 이런 중세시대 때 가죽 이 장갑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평민들이 장갑을 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확실히 장갑은 귀족들이 할 수 있었겠구나. 천연 가죽으로 만든 장갑을 평민들이 소유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귀족들을 항상 상대를 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약간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의 시장님을 역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의회에도 계속 출석하신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셰익스피어가 13살쯤 됐을 때 갑자기 아버님의 기록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멀쩡히 아주 성실하게 의회에 참석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이 집이 아주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시장직을 잃게 되고 또 그 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도 다 탕진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아주 그 예민하던 시절에 지금 13살이면 사춘기 아닙니까? 가장 예민하던 시절에 집안의 몰락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첫 번째 강의 시간부터 계속 매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셰익스피어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이 어린 시절을 아주 편안하게 보내지만은 않았다. 어린 시절이 괴로운 적이 많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에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의 교육열이에요. 부모님들이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정말 뭐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스트래포드 동네나 아니면 그 주변 동네에서도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아이들 대학은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보통은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집이 어려워도 그래도 어떻게든 대학 그 아이들 등록금을 대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 걸 보는데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주변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갔어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막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근데 셰익스피어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옥스퍼드도 캠브리지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작가 아닙니까? 셰익스피어가. 그런데 남들 다 대학 갈 때 본인이 대학을 다 나오지 못한 분이 지금 이 문학사에 가장 최고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뭐 해밍웨이도 그렇고 제가 대학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런 걸 보고 많이 느껴요. 다빈치 같은 경우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생아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뭐 완전 무관심했다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당시에 뭐 프렌치에서 유명한 공방에 보내주기는 했습니다만 뭐 호적에 올려주고 막 열심히 가르친 건 아니었죠. 호적에 올리지 못했고 또 사생아로서
그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은 다빈치의 그 상상력이 그 프레임 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죠.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인류의 그 인간의 심리를 그 바닥까지 다 뚫고 들어간 그런 작품들을 써내게 돼요. 자, 사춘기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셰익스피어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꽤 아주 이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18에 결혼을 하는데 연상의 여자인 앤 해서웨이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 기록이 거의 없어요. 출생신고 다음이 혼인신고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기록 거의 텅 비었고 혼인신고 다음은 기록이 또 아예 없어요. 뭐 기록이라고 해봤자 셰익스피어가 뭐 어디에서 무슨 뭐 어느 작품을 썼다, 어느 극단을 운영했다, 배우로 활동했다, 혹은 뭐 부동산을 샀다, 뭐 어쨌다, 뭐 세입자를 들였다 이런 기록들은 있지만 셰익스피어는 편지 기록에 일단 일절 없어요. 단 한 통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이고 아침에 눈만 뜨면 글을 쓰기 시작해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글만 쓴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안 썼겠어요. 이건 정말 뭐 고의적으로 없앤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하고 계속 거의 주말 부부 생활을 했어요. 부인은 고향에 있고 셰익스피어는 런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주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딸도 있었고 딸은 부인하고 살고 있고 셰익스피어 혼자 기러기 아빠처럼 저기 런던에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 보내주는데 근데 어떻게 편지를 하나도 안 썼나? 이거 말이 안 되죠. 편지를 썼는데 기록이 없던 건지 아니면 정말 편지를 안 썼다면은 부부관계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결혼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사진을 감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 아레아 한글에서 이렇게 일자가 있고 이렇게 밑에 T자, 그러니까 이 T자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네요. T자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당시에는 이렇게 큰 집을 살 만큼 아주 부유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들어가자마자 옆에 그 가죽 장인이었던 그런 그 자기 직업답게 가죽들을 이렇게 손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재현을 해놓은 거죠. 뭐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가 썼던 물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 여기 계속 다른 사람들이 뭐 여관으로 썼다가 다른 사람이 살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손님용 침대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손님용 침대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셰익스피어의 정확한 기록은 출생신고, 혼인신고, 그 다음에 유언장이에요. 이거는 아주 확실해요. 근데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은 와이프한테 자기가 사망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상속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상속을 줄 그런 목록을 작성을 하는데 원래는 처음에 유산을 하나도 안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고치는 적이 있어요. 유언장을 고쳤는데 고칠 때 우리 집에서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유산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부인한테 가장 좋은 침대도 아니고 두 번째 좋은 침대를 남겨주는 거는 또 뭔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보통 제일 좋은 침대가 손님용 침대입니다. 손님이 오실 때 쓰는 응접용 침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게 아마 그 응접실 손님들이 오셨을 때 주무셨던 그 침대가 저 침대이다. 그래서 저 침대 말고 두 번째 침대를 와이프에게 줬다. 가죽 장인의 아들이었던 것답게 작품 곳곳에 본인의 그런 가죽에 대한 그 뭐랄까 지식을 뽐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작품을 살짝 보시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나오죠. 이제 로미오의 대사예요. 내가 줄리엣 왜냐면 줄리엣이 맨날 창가에서 이렇게 손을 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장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장면이 있고 먹주쇼가 정말 이게 저도 이걸 보고 처음 알았는데
염소 가죽이 굉장히 그 텐션이 좋고 신축성이 좋대요. 그래서 여기 대사에도 이런 염소 가죽 같은 재치, 이게 쫙쫙 늘어나는 그런 대사를 여기 쓴 게 있고, 또 햄릿, 또 한여름밤의 꿈, 헨리 8세에도 이렇게 지금 헨리 8세에도 나오지만 부드러운 새끼 염소 가죽 같은 양심, 여기 지금 잘 늘어난다. 이게 되게 신축성이 좋다는 것이 여기도 한번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이거는 헨리 8세에서 그 엠블린이 헨리 8세를 정말 처음에 엄청 튕겼거든요. 왜냐면 유부남이고 그러니까 엄청 튕겼는데 나중에 헨리 8세가 계속 구애를 하니까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집에 들어가면은 제가 저번 그 괴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그 가옥들은 보통 주방이 또 먼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가면은 주방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 집이 되게 커서 1층을 이렇게 관람을 하시고 아주 좁은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침실을 재현을 해놨는데 저 부부 침대 옆에 아기가 누울 수 있는 저런 작은 요람을 두었습니다. 뭐 다 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아기 때 저런 그 요람에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집, 집의 문 자체가 아주 그 옛날의 1600년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창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리창은 예전에는 정말 비쌌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윈도우 텍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유리창을 쓰려면. 그래서 지금 이 집에 그 윈도우 텍스가 그러니까 지금 유리 요것은 재현을 해놓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유리창이 저렇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보여지고 지금 창문 모습 이렇게 앞면이에요. 앞면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 뒤로 이렇게 일자로 뻗은 그래서 T자 이렇게 생기고 그 뒤에 이렇게 일자로 뻗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지시게 되죠. 셰익스피어의 집안이 가문의 문장을 신청했어요. 아버지가 그 가문에서 쓰는 그런 마크죠.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그 작업이에요. 신청을 해놓고는 그거를 돈이 계속 많이 드니까 아버지가 그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다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끊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성공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번 다음에 이 가문의 문장을 드디어 자기가 만들게 되죠. 상당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이 몰락하면서 만들지 못했던 그런 문장을 본인이 아주 대성공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찾고 나서 그걸 만들었다는 게 저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당시 기분을 상상해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때부터 셰익스피어는 기록이 끊겨요. 기록이 끊깁니다. 와이프랑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뭐 8달 뒤쯤에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낳고 나서 그 뒤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셰익스피어 인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8년이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8년 동안에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습니다. 이걸 찾으려고 셰익스피어 이후에 그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그 이 시대 기록을 샅샅이 뒤졌는지 몰라요. 아무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도적으로 지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런던에 갔습니다. 이 시골을 벗어나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이 젊은이는 런던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문학사에 등장을 하게 되죠. 문학사에 등장을 한 것이 바로 28살입니다. 그래서 20살부터 28까지의 기록이 전혀 없는데 28살이 되어서
문학사에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다른 사람의 기록에 등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사실 셰익스피어라고 해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맞춤법도 너무 엉망이고 영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맞춤법이라든지 뭐 그냥 자기 멋대로 쓰는 게 그래서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사실은 섹스헤프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섹스헤프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 퀴곡 좀 쓴다고 막 이렇게 뻐기고 있다라고 비꼬는 그런 다른 사람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극작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극작가인데 자기가 보니까 저 시골에서 온 풋내기가 지금 자기가 글 좀 쓴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가서 으스대고 있는데 진짜 그 꼴을 못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게 문학사에 등장을 했는데 정말 이거는 눈부신 등장이죠.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위치에 벌써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스폰서를 또 만나게 돼요. 후원해 주시는 분을 공작분을 만나게 되면서 셰익스피어의 그 커리어는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재능은 정말 그 언어가 폭발한다는 것이 이분의 재능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셰익스피어의 공연을 진짜로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에 그 공연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은 정말 그 단어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타타타타타 이렇게 대사를 할 때 타타타타타타타 하다가 팍 터지는 이런 리듬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당시 1500년대 말에 이 영국에 가가지고 셰익스피어의 공연을 좀 실제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당시에 그 수완극장의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그 하나의 그 기록을 네덜란드에서 찾은 게 있는데 이게 수완극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극장의 모습을 남긴 기록이 전 세계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더 발견해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지금 글로브 극장,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본인이 극장을 운영했던 그 글로브 극장이 1997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그대로 그 재료를 썼어요. 전부 목조 건물이에요. 이게 무슨 시멘트라든지 그게 아니고 전부 목조로 해가지고 셰익스피어 시대 그대로 지금 보시면 무대가 있고 무대를 주변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관객들이 앉는 시스템인데 당시에 그 의자를 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딱딱한 나무 의자예요. 이 나무 의자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좌석 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딱 돼 있는 벤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앉을 수 등받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등받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어가서 연극 관람을 했거든요. 수완극장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이 기록을 보고 그대로 정말 그 위에서 보면은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게 바로 글로브 극장의 당시 모습이다. 위에는 다 지푸라기로 당시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재현을 하지 않고 내부를 목조로 한 것. 그래서 이렇게 글로브 극장에서 지금도 셰익스피어 연극, 셰익스피어의 그런 연극들을 계속 약간씩 변주를 준 그런 공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시면 그래도 셰익스피어가 운영하던 이 극장, 물론 뭐 새로 재현해서 지은 거지만 그래서 공연을 보시는 것도 아주 그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영어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세시대 얘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서 투어를 해줍니다. 30분짜리 투어를 해줘요. 그래서 그 투어에 참석을 하셔도 좋은데 곳곳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셰익스피어 극장 투어 그 금액이 공연 금액이랑 똑같아요. 공연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고 지금 극장 투어는 30분인데 그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오피스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에 공연을 볼 수 있는, 네, 이렇게 배우들이 서 있고 반원형으로 저렇게 앞에 서서 보는 거는 되게 싸요. 근데 앉아서 보는 거는 비싸고. 근데 서서 뭐 2시간, 3시간 보는 거는 그건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극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1인 몇 역을 했는지 몰라요. 일단 극단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죠. 그리고 또 희곡을 엄청나게 써요. 희곡을 근데 와, 제가 보면은 이게 빛의 속도로 진짜 쓰는 데다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희극과 비극을 동시에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을 보면은 비극, 뭐 로미오와 줄리엣, 희극, 한여름밤의 꿈 이런 걸 동시에 쓴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뇌가 이게 가능한지 막 희극을 쓰다가 비극을 쓰다가 희극을 쓰다 비극을 쓰다. 그러니까 정말 천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1년에 거의 2편씩 작품을 쏟아냈으니까 그 에너지와 열정도 정말 대단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부동산, 이분이 또 파이어족이다 보니까 뭐 40대 때 은퇴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건물주셨죠. 그래서 세입자도 많았고 그런 부동산 투자를 또 열심히 해요. 막 고향 스트래포드에도 아주 좋은 부동산을 사놓고 런던에도 또 부동산을 사놓고 아주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기가 괴로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정말 경제관념이 확실하게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돈을 모으고 극단 운영하고 자기가 배우도 했었습니다. 연극 배우도 했었기 때문에 연극 배우를 한다는 거는 일단 그 대사를 다 암기해야 되죠. 외워야 되니까 또 그만큼 또 머리가 좋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었다. 네. 배우로서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아니고 약간 주인공은 아니지만 단역이지만 그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단역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햄릿이면은 주인공은 햄릿 아니겠습니까? 근데 햄릿 같은 그 대사가 많은 주인공은 다른 배우가 하고 이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 햄릿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령 역할 있죠. 이런 것들 셰익스피어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분의 그 능력은 역시 신조어. 네,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자리를 잡기 이전에 정말 단어도 뭐 단어 숫자 자체 왜냐면 다 라틴어를 쓰는 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햄릿에서만 햄릿 작품 하나에서만 600개의 단어를 당시에 쓰지 않던 정말 신조어를 제조를 해놓는 그런 분이에요. 신조어 제조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탁탁탁탁 치고 들어가는 그런 말맛이 있었던 분들이고 그런 스토리가 어디에 배경을 하고 있냐면 감정들, 인간이 정말 얼마나 수많은 희로애락과 정말 그 오욕칠정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제가 요새 생각할 때도 학교에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 뭐 많은 현대인들이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직시를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이 됐고 이걸 이성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근데 요런 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그 흥미로운 감정에 대한 것들을 정말 연금술사처럼 해낸 사람이 셰익스피어였다. 우리가 갖는 이런 그 감정들, 야망, 뭐 사랑, 그리고 인간의 그 수많은 고통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셰익스피어였다. 그래서 항상 그 연극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서 막 이게 완전히 막 저세상인 것처럼 막 귀족 같고 막 뭔가 범접하기 힘든 그런 레벨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친근하고 시골스러우면서도 정말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열등감이 없었어요. 자기가 뭐 대학을 안 나왔건 뭘 했건 이런 열등감 전혀 없이 사람들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성향을 보면은 제목만 봐도 이분의 성향이 딱 그 짐작이 되는데, 일단 아주 그 자발적인, 이제 중세 시대답지 않게 자발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한 제목을 볼 수 있어요. 좋으실 대로라든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든지 이런 제목들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약간 요거는 근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헨리 8세의 그 대본 제가 살짝 가져왔는데 그 라임이 얼마나 좋았느냐를 제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랩을 하듯이, 랩할 때 그 라임이 되게 중요하듯이 그런 것들을 딱딱 맞춰줬다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한 것을 보면 now, bro, war, flow, draw 이렇게 계속 같은 라임을 맞춰준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here, tear 이렇게 또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어 그냥 한 문장에 매번 집어넣는 게 저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give, believe 이런 것들도 똑같이 어미를 다 맞춰놨죠. willing, shilling. 그리고 맨 밑에도 보시면 빨간색으로 fellow, yellow, no, show 이렇게 라임을 다 맞춰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연극으로 보면서 물론 내용도 재밌고 또 사람의 감정 그 밑바닥을 표현하기 때문에 흥미도 있지만 귀에도 쏙쏙 박히는 그런 연극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원래 제일 그 소설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이에요. 첫 문장.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햄릿의 첫 문장이에요. 햄릿 그 연극에 처음 등장해서 처음 나온 대사인데, 제가 이걸 보고 와 진짜 이 사람은 완전 천재, 이거 진짜 사람이 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맨 처음에 그 햄릿 그 덴마크의 그 헬싱웨르 그 성이죠. 그 성에 보초를 쓴 사람이 2명이 처음에 나와서 대화를 해요. 근데 보초가 교대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거의 밤 12시가 돼가지고 둘이 교대를 하면서 하는 대사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6세기의 연극 무대에서 무슨 무대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무대 장치가 제로죠. 그리고 뭐 특수효과 제로, 뭐 CG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정말 뭐 옷이야 뭐 어떻게 입고 나왔겠지만 2명이 나와가지고 대사를 칠 때 뒤에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관객들은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저게 뭐 어느 시절에 뭐 언제 뭐 무슨 계절에 무슨 배경인지 그 정보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다 정보를 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단순한 거에 그 정보를 다 녹여냈어요. 이 천재가. 맨 처음에 그 보초가 와가지고 Who's there?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걔 누구냐 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교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니까 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보초가 나야 나. answer me. 이거 난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tand and unfold yourself 라고 했어요. 자, unfold라고 하는 여기에서 벌써 계절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코트 입고 있네. 그러니까 너를 벗어가지고 알려라. 너의 그 아이디를 알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unfold라고 하면은 코트 입었구나. 그러면 겨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자체도 밤 12시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초를 쓰고 있으니까. 보초 쓰고 있으니까 지금 밤 12시에 겨울밤인 거예요. 코트 입고. 이런 걸로 대사만으로 지금 전부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long live the king. 황제 만세, 폐하 만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왕궁이구나. 왕궁에 겨울에 지금 코트 입고 밤 12시에 보초. 그러면은 배경은 왕궁이야. 왕궁이고 지금 계절은 겨울이고 지금 밤이다. 요거를 지금 3줄 만에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진짜 천재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잘 쓰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왕 엘리자베스 1세 다음에 제임스 1세가 불렀어요. 네 연극 그렇게 재밌다며. 그러고는 거의 붙박이로 여기 왕궁에서 연극을 하게 돼요. 킹스맨, 거의 왕의 남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국 제1의 희곡 작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들이 사망하게 돼요. 아들이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11살밖에 안 된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이때 썼던 것이 바로 햄릿이에요. 왜냐면 아들 이름이 햄릿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원래 뭐 NET니까 HAMNET지만 이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HAMLET로 해가지고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게 됩니다. 가장 아꼈던 가족의 사망 이후에 엄청난 작품들이 쏟아지는 것이 또 예술가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아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이런 작품을 폭발시켰고 레미제라블도 빅토르 웨고가 자기 딸 사망했을 때 그런 작품이 나왔고 또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같은 경우도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아들 3살 된 알류샤가 사망하고 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썼고요. 저번 시간에 괴테 같은 경우도 괴테 아들 아우구스트가 이탈리아에서 사망했죠. 그래서 그 뒤에 또 파우스트를 끝내게 됩니다. 많은 작가들이 그 슬픔 속에 그냥 잠겨 있지 않고 정말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슬픔을 전부 작품에 다 쏟아 넣으면서 스스로를 좀 치유하는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집을 구입을 합니다.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에 아주 그 대저택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너무 좀 기가 막힌 스토리가 뭐냐면 집을 샀잖아요. 집을 사서 이 가족들이 살았는데 셰익스피어는 대가 금방 끊겼어요. 대가 막 이렇게 많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가 끊기고 나서 엉뚱한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사는데 이 셰익스피어가 1700년대에 막 붐업이 됐어요. 재조명이 되면서 막 전 세계에서 셰익스피어를 막 찾아서 사람들이 여행을 오고 막 셰익스피어의 그 자취를 찾아서 막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뉴플레이스에서 살던 사람이 자꾸 관광객이 자기 집을 오니까 너무 그게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자꾸 오니까 그 방해받는 게 싫어가지고 집을 부셔버렸어요. 자기 집을. 그래서 지금 뉴플레이스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그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 자, 셰익스피어는 이후에 마지막 작품 태풍을 쓰고 나서 왜냐면 이때 또 그 글로브 극장이 불에 탔어요. 불에 타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인생에 좀 뭐랄까 의욕을 잃었다고 할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런던에 부동산을 구입을 합니다. 이것도 근데 와이프 몰래 구입을 했더라고요. 자, 지금 그 영국의 런던에 가시면 셰익스피어가 다녔었던 이런 술집도 있어요. 네, 맥주집인데 여러분들도 정말 그 중세 분위기가 그대로 나는 그런 술집입니다. 왜냐면 여기 옆에 글로브 극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브 극장에서 일하고 여기 가서 맥주 마시고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했었는데, 자, 동네로 왔어요. 정말 그 야망을 향해서 끝없이 달렸던 셰익스피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몸이 이때 좀 이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니티 교회,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에 여기 트리니티 교회에 묻혔습니다. 이게 바로 셰익스피어의 무덤이에요. 무덤입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출생 신고가 있는 그 화면, 그리고 사망 신고가 있는 그 화면 같이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 위대한 작가가 또 생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망하고 나서 7년 후에 퍼스트 폴리오가 나왔고, 근데 이 퍼스트 폴리오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이긴 했지만 사망하던 순간에 뭐 전 영국 국민들이 애도를 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당대 가장 유명했던 뭐 연예인이 한 명 사망을 했다, 뭐 이런 그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퍼스트 폴리오가 나왔을 때도 이게 무슨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폴리오도
그렇게 묻히는가 싶었어요. 아, 이렇게 묻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되살아난 거예요. 이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1700년대부터 셰익스피어는 정말 영국 최고의 작가로 군림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1700년대 퍼스트 폴리오를 발견했던 사람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희곡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걸 쓸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천재인가? 그러면서 이런 그 인기가 미국까지, 나중에 이제 1800년대 넘어서면 미국까지 확장이 되면서 셰익스피어는 계속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명예로운 작가, 가장 위대한 작가로 입지를 굳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만큼 인기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탈도 생기게 되는데 셰익스피어를 사랑했던 그런 정말 팬들이 있었겠죠. 이 팬들이 와가지고 영국에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뭐 문학 순례 여행을 떠나면 되는데 이 스트래포드 어펀 에이번에 와서 생가를 돌아보고 나서 이 생가를 그냥 통째로 가져가려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왜냐면 뉴플레이스는 이미 없어져 있었고, 그래서 생가를 런던의 기록은 아예 없고 런던에서 뭐 어디 살았는지 그런 집들은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생가를 가져가려는 그런 또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식인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생가를 그대로 보존을 한 결과 지금 우리가 그래도 생가는 영국에 가면은 구경을 할 수가 있다. 물론 그 런던의 기록이 없어서 많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자취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제가 함께 설명드리면서 스트래포드 어펀 에이번 여행을 해봤고요. 또 두 번째 그 영국의 근교 여행은 그 주인공이 제인 오스틴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죠. 그리고 올해 봄에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회자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되게 브리저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또 제인 오스틴의 그런 그 배경,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의 그 핵심 테마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드라마가 브리저튼이 되겠죠.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 지가, 사회 전면에 나온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10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다 남자 예술가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클래식의 반열에 오른 작품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 뭐랄까 남자 작가들의 그런 작품들입니다. 조금 이런 게 뭐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세월이 더 지나고 또 한 100년 정도가 지나서 더 많은 클래식들, 세월을 견딘 그런 작품들이 나올 때는 여류 예술가들의 작품도 많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이렇게 그 여성들이 작품을 쓰고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해서 사회 전면에 나오게 되는 것이 십자군 원정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당시 남자 예술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작가가 바로 제인 오스틴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화폐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죠. 자, 제인 오스틴 얘기 들려드릴 텐데 오빠가 남긴 기록을 볼까요? 제인 오스틴 사망했을 때 그 오빠 헨리 오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냥 따분한 그런 그냥 되게 상식적인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품행이 방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공명정대했다. 신앙심이 깊었다. 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저는 더 조금 기억에 남고 더 재미있게 들었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인 오스틴의 시대, 버지니아 울프 시대 때도 여성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는데 제인 오스틴 시대 때는 더 그랬겠죠. 1700년대니까. 여자가 혼자 돌아다닐 수 없고 여행도 하지 못하고 런던도 뭐 가본 적이 없고
혼자 이렇게 이런 것들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이제 브리저튼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하지만 그런 거에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갖지 않는 거, 내가 갖지 못한 거, 내가 여자라서 포기해야 되는 거, 내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막 욕망하면서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와 오스틴은 분노에 찌들지 않은 감성을 지녔다. 이게 버지니아 울프로서는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버지니아 울프는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은 분노하지 않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렇게 보석 같은 작품으로 남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셰익스피어 설명을 드렸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각기 다른 나라였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그 가장 파워가 있는 작가는 또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는 셰익스피어가 있고 스코틀랜드에는 월터 스콧이 있어요. 에든버러 여행 가시면 에든버러 역에 딱 내리시면 이 월터 스콧 그 동상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크고 으리으리한데 그만큼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그런 작가인데, 이 월터 스콧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 멋진 찬사죠. 근데 저는 이 의견에 완벽하게 공감해요. 평범한 삶, 그러니까 일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판타지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일상,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그거를 이렇게 잘 집어내가지고 독자한테 거부감 없이 선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제인 오스틴의 가장 위대한 장점이다. 저는 정말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브리저튼 같은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오만과 편견이 같은 그런 영화를 볼 때 그 당시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지금이랑은 우리가 그게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선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나 드라마를 본다면 그냥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트 있게 정말 지루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제인 오스틴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반면에 제인 오스틴을 아주 싫어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 그냥 남자 여자 결혼하는 얘기잖아. 나 여자가 그냥 돈 많은 남자 어떻게 사귈지 그거 얘기하는 소설이다. 너무 그냥 이게 속물 같고 그냥 영국사의 천박한 인습. 여기에는 지성, 위트, 지혜 같은 게 일절 없다. 삶이란 그렇게 협소하고 옹색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일상의 그런 자잘한 아름다움은 표현하지만 삶이라는 게 일상이 아니라 인간이 정말 자아를 찾고 거대한 의미 같은 것도 있는데 왜 그 맨날 지지고 볶는 얘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마크 트웨이는 더 심한 얘기를 했네요. 정말 오만과 편견 너무 증오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리젠시 소설이라고 합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근데 리젠시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정, 대리청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리청정. 대리청정, 섭정인데 요게 그러면 대리청정은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청정, 정무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정치한다는 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경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이런 리더의 지위나 아니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듣는 것에 특화된,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정치다. 정무를 듣는 것이. 자, 여기서 살짝 대리청정 얘기해드렸는데, 요 리젠시 그 시대의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목사관에서 태어났고, 위로 오빠가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언니가 1명 있습니다. 자,
이 제인 오스틴은 본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모험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쩌면 집 그리고 동네 요렇게 그 생활 반경이 딱 그 한정 지어진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재치 있는 소설을 낼 수가 있는가? 사람이 경험이 많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은 만큼 자기 내면에 있는 게 끄집어낼 게 많은 만큼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옮길 수 있는데 제인 오스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단조롭고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낼 수가 있을까?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드라마틱해요. 제인 오스틴 자체는 삶이 조금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먼저 설명드리는 분이 카산드라 바로 자기 위의 언니인데 카산드라 언니가 약혼을 했어요. 약혼했는데 남자분이 영국의 식민지 시대다 보니까 식민지로 떠나고 내가 갔다 와서 식민지에 근무를 하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식민지에 갔다 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식민지로 떠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열병에 걸린 거예요. 열병에 걸려서 현지에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온 소식이 자기 약혼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이 카산드라가 얼마나 큰 슬픔을 느꼈겠습니까? 카산드라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제인 오스틴도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 카산드라는 자기의 그 약혼자가 사망을 한 거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뭐 꺼이꺼이 울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정말 냉정하게 그냥 그 현상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조용하게 그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자, 카산드라 언니의 이런 그 슬픈 고통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엘라이자 고모인데요. 이 고모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 영국의 식민지로. 근데 여자가 당시에 동네 밖을 벗어나는 것도 어마어마한 챌린지예요. 그런데 무려 배를 타고 저 먼 아시아까지 여자가 혼자서 간다는 게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남편감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감을 만나서 그 편지를 영국으로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읽은 그 제인 오스틴이 받았을 충격. 자기는 이렇게 그냥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모는 이 시대에 저 먼 아시아 정말 이름만 들어본 어떤 환상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아시아로 가서 거기서 정말 너무 멋진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은 그런 뭐 동화 같은 그런 스토리를 영국의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들었을 때 그 충격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제인 오스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톰 르프로이라고 하는 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인 오스틴 소설 중에 제일 많이 읽어보신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오만과 편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브리저튼 같은 경우도 다 오만과 편견을 약간 현대식으로 변주를 해서 만든 것이다 보니까 근데 그 오만과 편견의 그 소설이 나온 배경에는 바로 톰 르프로이가 있었다. 제인 오스틴의 첫 번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었던 제인 오스틴이 시집도 안 가고 평생 동안 정말 톰을 그리워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작은 동네에 톰이 왔었어요. 그리고는 무도회에서 만났죠. 하지만 톰은 제인과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반대를 했고 또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픈 상처를 평생 제인 오스틴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더 상상력 그리고 내면 세계가 풍부해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제인 오스틴은 언니랑 편지를 되게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카산드라랑. 근데 이 언니가,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 거의 언니하고만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제인 오스틴이 죽고 나서 그 편지를 거의 다 없앴어요. 기록을 정말 거의 다 뭐 태워버렸겠죠. 그랬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의 편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데 그 남아있는 소수의 편지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르프로이 부인이 제인 오스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조카인 톰이 왔었던 거죠. 그리고는 사랑에 빠졌는데 톰은 그냥 떠나버린, 당연히 자기한테 청혼을 할 줄 알았는데 톰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때의 이 제인 오스틴의 생각들, 그녀는 그러니까 르프로이 부인이 조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톰이란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근데 제인 오스틴도 여기서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니 좀 인생이 짧은데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지. 정말 제인 오스틴 또 오래 살지도 못했고 40 조금 넘어서까지 살았는데 자기의 그런 이만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면 그냥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표현을 했어도 될 텐데 이렇게 어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그도 나도 아마 완전히 무관심해지겠지. 그동안 뭐 2년이 넘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전혀 보지 못했으니까 뭐 궁금해한다면 모를까. 처음에는 그냥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지금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르프로이와의 그 여러 가지 경험들, 사실 뭐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혼자서 거의 사랑을 한 그런 케이스긴 한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그런 소설을 써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류 작가가 당시에 얼만큼 생활하기가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오만과 편견의 인세로 110파운드를 받습니다. 110파운드. 여기 써있죠? 150파운드를 받고 싶었지만 내가 뭐 내 맘대로 다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110파운드를 받게 되는데 토탈 그 제인 오스틴이 썼던 작품들, 이제 중요한 작품들 6작품 쓴 모든 인세를 다 합해서 700파운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 오만과 편견 같은 경우에 저작권을 넘겼기 때문에 거기서 뭐 몇 세를 찍고 뭐 어떤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도 제인 오스틴한테는 추가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인세로 받은 게 아니라 저작권으로 받았기 때문에. 110파운드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뭐 적은 돈이지만 당시로 해도 큰 돈이 아니었던 게 제인 오스틴과 그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시대의 작가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찰스 디킨스를 제가 다루었는데 이 찰스 디킨스의 재산을 보면은 찰스 디킨스는 평생 동안 그 인세 재벌로 살았거든요. 책을 쓰기만 하면은 베스트셀러가 돼요. 책을 쓰기만 하면은 그냥 인기 폭발을 하는 그런 작가로 군림을 했는데 찰스 디킨스가 썼던 그 책으로 번 인세가 얼마 정도냐면 물론 이제 디킨스 같은 경우 낭독회를 많이 했어요. 낭독회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관객이 있으면 작가가 자기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책을 읽어줄 때 디킨스는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전회 매진에 디킨스가 작품을 읽고 나서 박수를 치는 소리가 아마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이 박수를 칠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인세 수입 그리고 낭독회 수입 다 합해서 토탈 93,000파운드를 법니다. 93,000파운드. 제인 오스틴 평생 번 게 700파운드, 찰스 디킨스가 평생 번 돈이 93,000파운드. 100배가 넘어요.
정말 이게 당시에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또 이 정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인 오스틴의 인생에서 아까 제가 카산드라 언니 그리고 일레지아 고모 얘기를 해드렸고, 에드워드 오스틴 아주 부잣집으로 양자를 갑니다. 그래서 요 에드워드 오스틴이 아주 부잣집 양자로 간 덕분에 이 오스틴 가문이 솔직히 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인 오스틴도 그런 에드워드의 약간 덕을 많이 봤다라고 볼 수 있고, 헨리 오스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고모가 낳은 딸 있잖아요. 그 딸이 커가지고 프랑스 귀족한테 시집을 갔거든요. 백작부인이 됐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영국에 잠깐 왔을 때 이 헨리 오스틴을 만난 거예요. 헨리 오스틴이 10살이나 어려요. 근데 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헨리 오스틴과 또 그 사랑 스토리가 있었고, 본인이 해리스에게 청혼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물론 오케이를 하지 않고 나중에 거절을 했지만. 자, 제인 오스틴 소설이 조금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자가 어떻게 하면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남자를 잘 고를까 이런 주제이긴 해요. 그래서 통속적이다라고 많이 그 비평을 받기도 하는데, 리얼리즘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또 로맨스 소설의 장인이 될 수 있었는지, 이 이후로 나온 모든 소설이 전부 제인 오스틴류의 소설이 되겠죠. 네. 뭐 요새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정말 뭐 신데렐라 콤플렉스 같은 여자가 남자를 정말 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스토리의 원조가 바로 제인 오스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설 속에서 무도회와 수다 그리고 뭐 상속과 결혼 이런 주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구 뭐 학문적으로도 그다음에 대중적 인기로도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그런 특징이 바로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특징이 뭐냐면 오만과 편견이 위대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밀한 디테일에 있고요. 또 문체가 이분도 읽을수록 정말 그 명랑함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그런 문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우울함이 하나도 없어요. 우울함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명랑하고 명랑함 속에서도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 자기 소설에 대해서 내가 이 소설에 조금 그늘이 필요하다. 내 소설 너무 햇빛만 쨍쨍 너무 그 밝고 명랑해가지고 소설에 조금 그늘을 넣기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고 자기가 르프로이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는 다 해피엔딩을 시켜준 것이 바로 제인 오스틴입니다. 자, 처음 그 여행 갈 곳은 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국 그 런던의 근교죠. 바스라고 하는 곳은 그 로마 시대 때 여기가 정말 온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 그 목욕, 바스 그 글자 그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와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에도 온천 휴양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물가가 되게 비쌌어요. 되게 비쌌는데도 당시에 이 제인 오스틴이 여기 와서 8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사는 거 싫어했어요. 왜냐면 다들 여기 휴양지고 관광지다 보니까 돈 많은 귀족들이 와서 관광하고 휴양하는데 다들 너무 뭐 화려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기가 조금 더 위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인 오스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막 그렇게 좋아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지금 바스의 아주 유명한 이 건물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인 오스틴 센터가 있어요. 제인 오스틴이 여기서 8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작품 활동을 안 했어요. 작품 활동을 안 해서 사실은 제인 오스틴을 작가로서 진짜 좋아하신다면 여기가 아닌, 여기서도 8년 살았고 윈체스터에서도 8년을 살았습니다. 초튼이라고 하는 거죠. 초튼. 여기 바스 8년, 초튼 8년인데 6작품이 다 초튼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초튼에 가보시는 게 제인 오스틴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바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해리스 빅 위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근데 청혼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하고 막 그 파티까지 다 했거든요. 파티까지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자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자기는 톰 르프로이만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음날 취소를 했어요. 약혼을 파혼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그리고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계속 소설을 낸 것이 바로 제인 오스틴이죠. 자, 남동생이 에드워드가 그 아주 부잣집의 양자로 가게 되면서 자기 누나들 카산드라와 제인 오스틴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줍니다. 그 집을 마련해 준 곳이 바로 여기 초튼이에요. 윈체스터역, 정말 작은 역, 이제 워털루에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윈체스터 역에 저도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역 앞을 떠나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 브리저튼이나 아니면 제인 오스틴의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 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너무 작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곳들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P&G 웰스라고 하는 서점을 갔었는데요. 이 서점이 어떤 곳이냐면은 가장 그 영국에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서점 중에.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장식장도 전부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현대적인 그런 서점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멀리 인쇄하는 인쇄기도 있었고 또 2층도 있는 그런 작은 서점이었어요. 근데 이 서점이 지금 근처 윈체스터 대학하고 1700년대부터 거래를 했던 영수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그 이전에 생겼겠죠. 그래서 2차 대전까지도 전부 다 견디고 살아남은 그런 아주 유서 깊은 서점입니다. 또 제인 오스틴이 여기에서 책을 보았던 그런 서점이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 윈체스터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투어랑 여행 상품 기획을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여행 상품을 계속 런칭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또 여행이 자유로워질 때는 하나투어랑 영국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테마로 준비할 때 이렇게 문학기행,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인 오스틴, 그리고 제가 브론테 자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폭풍의 언덕을 썼던 브론테 자매, 그리고 제인 에어 썼던 샬롯 브론테. 그 브론테 자매들이 있었던 그 도시, 하워스라고 하는데요. 그 하워스, 그리고 이 윈체스터, 또 스코틀랜드는 해리포터로 유명하죠. 사실 해리포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해리포터는 젊은 층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인 오스틴하고 셰익스피어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리포터 그 작가, J.K. 롤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다 엮어서 문학여행을 한번 가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튼, 초튼으로 가기까지 정말 이렇게 펼쳐진 영국 전원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 에드워드가 아주 그 부잣집의 양자를 가가지고 자기 엄마, 그 다음에 카산드라, 그 다음에 제인 오스틴을 위해서 이 집을 선물을 해줬어요. 이게 작지 않은 집입니다. 여자 3명이 살기에는 꽤 그래도 큰 그런 집이에요. 처음에 초튼에 가서 살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예요. 초튼에 침실이 6개 있다. 3명이 사는데. 그래서 헨리가 엄마에게 방이 몇 개인지 알려줬거든. 다락방에 대해서도 알려줬었다. 우리도 다락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그 희망에 찬 그런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렇게 제인 오스틴 여기에 1809년부터 1817년까지 8년 동안 사망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809년부터 정말 뭐 제인 오스틴의 대표적 소설 뭐 오만과 편견이라든지 엠마라든지 그런 모든 소설이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료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뮤지엄들이 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게 2018년에 가서 지금 뭐 2018년 이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입장료를 내면 1년 동안 몇 번이고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1년 동안에 영국을 자주 갈 수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 번 입장료가 싸지 않는데 대신 한 번 내면 1년 동안 입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책장을 보실 수 있고요. 제인 오스틴이 그러면 여기서 소설을 썼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 제인 오스틴이 소설을 쓴 곳은 바로 이 조그만 원형 탁자. 이게 쟁반보다도 작아요. 이게 정말 조그맣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 정말 그 식당에서 쓰는 쟁반보다도 작은 그런 사이즈인데 여기에 앉아서 글을 썼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 위에 제인 오스틴의 그림을 재현해 놓은 것이 있죠. 제인 오스틴이 저렇게 여기서 이렇게 탁자 위에 이렇게 쭈그리고 썼었다. 그래서 문이 또 열릴 때 문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데 자기가 쓰는 거를 누가 보는 걸 싫어해요. 제인 오스틴이.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다가 문 삐그덕 소리 들리면서 누가 들어온 것 같으면은 쓰는 거를 그만두고 쓰는 걸 중단하고 이런 패턴으로 글을 썼습니다. 네, 정말 저렇게 작은 곳에서 그렇게 위대한 작품들이 나왔다는 게 저는 너무 보면서 사실 지금 현대에는 너무나 풍족하잖아요. 이 조건들이. 작가들이 작품을 쓰려고 하면 플랫폼도 진짜 다양하고 인터넷에도 플랫폼이 정말 많고 또 얼마나 우리가 이 뭐 더울 때는 뭐 에어컨 켜고 또 추울 때는 히터 켜고 이런 곳에서 넓은 책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때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정말 몇백 년 동안 클래식으로 남을 작품을 썼다는 게 또 저 스스로는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썼던 당시 이런 세숫대야죠. 네, 세숫대야 그리고 침실 모습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제인 오스틴이 썼던 그 친필 편지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편지가 뭐 극소수만 남아 있지만 필체가 이렇게 이랬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니까 다시 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아주 작은 도시여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냐 그렇게 기억에 남았던 곳인데 자 제인 오스틴 인간 사회의 역학 구조 네. 그 정말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본인이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의 삶을 자기 작품에 녹여내면서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자기 작품 속에 녹여내면서 여자의 생계를 위해서 여자는 당시에는 정말 뭐 생계가 해결된 만큼 능력이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야만 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 네. 그리고 여자가 일을 가지는 게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일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활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자로서 내세울 만한 일이 전혀 아니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 오스틴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삶을 꿈꿨던 그런 작가고 또 어떤 분노나 정말 일상에 찌들어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한 불만 이런 거 없이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초연한 입장에서 이 사회적 그런 이슈들을 관망하면서 유머와 위트로 작품을 풀어낸 사람이 바로 제인 오스틴이다. 네, 그리고 여성의 일상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그런 작가.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 모든 작가들이 글을 잘 쓴다라고 할 때는 그거를 읽었을 때,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볼 때가 아니고요. 이거를 읽었을 때 정말 딱딱 귀에 쏙쏙 꽂히고 딱딱 달라붙는 그런 작가가 정말 위대한 작가예요. 셰익스피어가 그쪽의 1인자의 장인이고요. 제인 오스틴, 브론테 자매, 뭐 찰스 디킨스, 그 외에도 뭐 미국 작가뿐만 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읽었을 때 얼만큼 귀에 꽂히고 읽었을 때 얼만큼 착 붙는가. 그래서 소설을 쓸 때 그냥 앉아서 계속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한 챕터를 쓰면은 그거를 꼭 읽어요. 그거를 꼭 읽으면서 자기 가족들한테 들려줘요. 이거 어떻게 들리니? 이거 괜찮니? 그렇게 하고 고치고 또 쓰고 나서 읽어주고 또 읽은 다음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작품을 썼었습니다. 옛날에 작가분들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인 오스틴 억압 속에서도 웃을 일이 생기고 기뻐해야 할 일에도 말 못할 괴로움이 감춰져 있었다. 우리 인생을 함축한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네,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듯이 분노에 함몰되지 않은 자유분방한 감수성, 진정성이란 결국 자신의 목소리로 쓸 때에만 보장되는 것이다. 네. 자, 이렇게 그 생활하던 제인 오스틴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몸이 안 좋아져요. 몸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튼하고 윈체스터는 버스 타고 금방이에요. 바로 옆 동네인데 초튼에서 살다가 윈체스터로 의사에게 갔어요. 이제 진찰을 받으러 의사에게 갔는데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윈체스터에서 사망을 했고 그 윈체스터 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성당이에요. 윈체스터 가면은 솔직히 그 성당밖에 안 보일 정도인데 그 성당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시간, 네, 셰익스피어 그리고 제인 오스틴과 함께 영국 소도시들, 영국으로 랜선 인문학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마지막 시간만 남았어요. 그래서 5번째 시간에 스페인으로 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